안녕하세요. 입문반 때 뵌 분도 계시고 처음 뵌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제 시간은 오늘 개강이니까 우리 이제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뭐 원가 관리 그 선생이기보다는 그 여러분들과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그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그 자격증 취득하는 공부는 학교에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목적에 맞게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뭐 하는 건 중요한데 잘 해야 돼, 잘 현명하게. 일단은 그 최종 합격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기간이? 뭐 1년이면 좋겠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로 봤을 때 물론 이제 1년만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년? 4년? 그 정도 될까? 저는 얼마 공부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너는 머리가 너무 똑똑해.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물론 제가 이제 경영을 전공했으니까 우리 시험 과목들 점수 있잖아요. 다 A 플러스 맞았어. 4년 동안. 바로 회계사 시험 보러 갔어요. 꽈랑 맞았어. 한 5년 걸렸나? 5년, 6년? 되게 오래 했네. 그렇지 않아요. 1차 시험 바로 합격을 했어. 근데 고의 2차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죠, 이제? 2차만 보죠. 그때 또 떨어졌어.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이제? 나가리. 1차부터 다시 봐야 돼요. 벌써 몇 년 지났어요? 3년 지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사실 의외로 빨리 합격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삐끗하게 되면 5년, 7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오래 공부하는 거하고 짧게 공부하는 거하고 보니까 약간 스타일에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10년, 20년 공부하면 당연히 합격을 하겠죠.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공부할 생각은 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잘 듣겠죠. 뭐 눈동자도 초롱초롱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얼마 못 가요. 보시면 알 거야.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슬슬 이제 좀이 쑤시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걸 잘 버텨야 돼요.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시험 끝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1차 시험? 1차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차 시험은. 1차 시험은 2차를 보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2차 시험 끝날 때 합격 통지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그러니까 3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 내가 뭐 한두 달 빡세게 공부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항상 그 일정 시간을 확보하면서 2, 3년을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기간 내 합격할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그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질문도 괜찮고, 공부하다 보면 그 뭐 책에 대한 내용도 모를 수도 있지만 슬럼프 빠지기도 하고, 가끔 보면 공회전이라고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그 뭐 발전되는 게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어보시라고.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겪는 고민들 있잖아요.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선생님들 다 표정 좋고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인격도 뭐 재미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과 같은 과정을 다 겪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을 좀 하라,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서 듣는 거하고요, 화면에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느낌이. 아마 이런 말 하면 꺼버릴걸? 앞으로 돌리든지. 예. 꼭 수업 시간에 나와서 들으시라고. 긴장도 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 표정 보기도 하고, 그게 알게 모르게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업은 절대 빠지지 말고. 우리 교재 다 있죠, 이거. 여기 이제 10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요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과목별로 다 이 정도 분량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자,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수업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잘 들으셔야 되고요. 대신 여러분들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은. 조금 이제 부담은 덜했네. 대신 복습은 해야 돼, 복습. 그 근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1000페이지인데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가능성이 뭐 제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좀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봐도 되겠다 싶은 것들이 꽤 들어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게 되면 그런 걸 선별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예습은 뭐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 복습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일단 수업 시간 잘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책을 보면,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주요 내용보다는 공부하는 방향 그리고 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책을 보면 기본 이론이 있고요, 객관식 문제도 있고 연습 문제도 있어요. 하나 볼까? 자, 페이지 89페이지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건 3장의 객관식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쭉 넘어가면 101페이지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충분히 이제 우리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조금 이제 의욕적이신 분들은 막 풀어본다고, 얘네들을. 근데 풀어봐서 풀리면 좋아요. 해피한 케이스인데, 아마 대다수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안 풀려. 안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풀어보는 건 좋대.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라. 우리의 지금 기본반의 목적은, 기본반 수업 듣고 시험 보러 가시나요? 아니에요. 기본반은 여름에 끝나, 여름에. 그 다음에 뭘 하죠? 1차 시험 보기 위해서 또 문제를 엄청나게 풀 거라고, 쌍코피 날 정도로. 그때 충분히 연습이 돼요. 지금은 이제 가을에 문제를 풀기 위한 그 기본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잘 듣고요. 혹시 복습할 때 문제 풀어보는 건 좋은데 안 풀린다고 해서
뭐 좌절에 빠지거나 그러지는 마시라고. 객관식 문제는 거의 다 풀어드려요. 수업 중에. 그걸 왜 풀어드리냐면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이론을 들었는데 과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 그 확인차 풀어드리는 거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기본반 끝나고 1차 대비 그때 하시면 돼요. 주관식은 거의 안 풀어드릴 거예요. 얘는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고, 물론 주관식에 대해서는 언제 또 연습을 해요? 1차 합격한 다음에 2차 연습 때 또 충분히 연습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부담을 덜 하면서 끝까지 롱런할 수 있어요. 완주할 수 있다고. 처음에 너무 의욕적으로 가다 보면 도중에 지쳐요. 제가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 고시원에서 공부했거든요. 고시원. 그때 별명이 독사였어. 지금 제 표정이 좀 어때요? 좀 독사처럼 보여요? 지금은 아니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업도 하고 많이 유해졌는데 그 독사였다고. 왜 독사했냐면 공부만 했어요. 하루 종일. 5시 기상 공부, 7시 아침, 그 다음에 공부, 점심, 그 다음에 관악산 산악구보 와서 또 공부, 저녁 또 공부, 그랬다고. 그 6개월 동안. 왜? 빨리 합격하고 싶었거든. 6개월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그 흔히 말하는 그 정신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구나. 갑자기 하늘 보면 기분 좋고 혼자 노래 부르고 실제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제 고시원을 탈출해 가지고요. 저기 그 빌라의 옥탑방을 얻어 가지고요. 이제 심신이 이제 고달프니까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다이소 가가지고 그 야광별 있어. 천장에다가 해달별 뭐 이런 인형 같은 거 붙여놓고 며칠 웃었지. 2, 3일 동안. 근데 이제 그 심신은 안정이 됐는데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저기 건너편에서 고시원의 불빛이 보이는데 내가 못 견디고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갔어. 고시원에. 전략을 바꿨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당시에는 이제 주 6일 근무였거든요. 회사들이.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만 하자. 토요일은 4시간만 하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 만인가 바로 1차를 합격했어요. 근데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합격해도 애가 안 돼. 그 정신 못 차려 2차 떨어졌거든. 고해. 근데 그 다음에 또 빨리 합격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겠다 그 자신감 때문에 또 떨어졌거든. 그래서 3년이 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그 다음에 1, 2차 동시에 합격하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이 중에는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라고. 솔직히 이 중에 뭐 내가 공부에 뭐 선천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나 공부를 해서 태어났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뭐 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냥 관심 있어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필 받을 때가 있어요.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어. 근데 그거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요. 다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아무리 공부가 잘 되더라도 딱 8시간 하고 쉬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공부할 수 있어요. 요거를 합격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리고 희노애락 있으면 안 돼. 친구 다 버리시고 휴대폰 부시면 아까우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든지 2, 3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런 말 들으니까 요즘에 어떻게 혼자 살아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친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있던 친구도 없어져. 응? 학교 가잖아요. 없던 친구도 생겨.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일단 이 약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일부는 여름쯤 되면 안 할 거야.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또 봐. 2년 후에 또 본다고. 절대 여러분 포기 못해요. 포기 못해. 2년 후에 다시 하든지 5년 후에 다시 하든지 10년 후에 다시 합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10년 후에 저 보기 싫으면 물론 보긴 봐야지. 업계에서 하죠. 업계에서.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딱 2, 3년 정도 인생을 걸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인생을 걸 만큼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다 설명해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최소한 내년 시험이잖아요. 1년 이상 남았으니까 장기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거지 빡세게 한두 달에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 자, 이 중에는 입문반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처음 이제 수업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입문반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입문반은 기본반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 개괄적으로 보는 거다. 그 내용은 다시 기본반에서 진행이 될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은 원가 관리 회계인데요. 우리 이제 대부분 다 회계 원리 수업은 들으셨을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혹시 안 들으신 분 있으면 빨리 들으세요. 빨리. 어차피 여러분들 중급회계를 들으셔야 되는데 회계 원리를 건너뛰고 중급회계를 들어도 괜찮긴 해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그런 분들은 빨리 2배속으로 회계 원리 강의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들으세요. 그래야 중급회계 들으실 때 조금 편해집니다. 원가 관리 회계는 어떨까? 사실 중급회계처럼 그렇게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안 들어도 원가 관리 회계는 들을 수 있어. 하지만 들으시면은 조금 수월해요. 왜냐하면 회계 원리 용어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계 원리는 빨리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회계 원리 들으신 다음에 이 회계 원리가 중급 회계에도 연결이 되고 일부분은 원가 관리 회계에도 연결이 될 텐데 일단 회계 원리와 중급 회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원가 관리 회계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 회계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그래요. 중급 회계는 있잖아요. 내가 좀 모르면 날 새고 공부하면 돼. 원가 관리 회계는 모르잖아요. 그냥 몰라요. 그냥 몰라.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일단은 원가 회계, 원가 관리 회계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 좀 설명해 드리려고. 원가 관리 회계도 회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회계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하고요. 회계. 자, 전달을 할 건데 이 정보를 받는 주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어떤 회계란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주주하고 채권자라고 합니다. 요거를 우리 학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무회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재무회계는 결과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급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예요. 그러니까 중급회계는 재무회계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급회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울 텐데요. 결국에 뭘 배우는 거냐면 예를 만드는 걸 배우는 거예요. 중급회계는. 뭐에 따라서 예를 만들어요? 기업회계 기준 KIFRS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는 여러분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IFRS에 기초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급회계 내용은 IFRS를 해석해 놓은 거다. 그 해석에 맞게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다야. 중급회계는. 자,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주주 채권자만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내부에 있는 사람도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회사를 상상해 보면 내부에 누가 있을까? 사장도 있고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원은 내부 이용자라고 보지가 않아요. 직원은 사실 관심 없어.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회사 취직하면 뭐에 관심 있어요? 급여하고 노는 거 관심 있지. 뭐 회사가 뭐 이익 버는 게 뭐 관심이 있어. 그러면 회사 내부에서 어떤 회사의 존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경영자가 됩니다. 요분들도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요분들이 이용하는 정보를 즉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 원가관리회계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있는 관리회계가 이 관리회계라고.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냥 회계라고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건 중급회계라고. 그리고 재무제표. 근데 관리회계는 얘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기업회계 기준 IFRS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 가끔 보면 원가관리회계책 보면 IFRS의 반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책이 있어.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 그냥 조금 이제 개정하려고 쓴 거지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고. 거의 없어요. 우리 관리회계랑 IFRS하고는. 자, 내용이 전혀 다른데 얘를 공부할 때 자꾸 얘를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얘를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맞춰지지도 않아. 정도 안 가. 아무리 공부해도 연결성이 없어요. 원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를 공부할 때는 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이건 여담으로. 자, 주주채권자는 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까?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주주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주식 전문가인데 가끔 제가 주식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요즘 잘 안 해. 1년 전만 했어도 제 수익률이 한 800% 그랬거든. 봐봐. 이 눈동자가 지금 땡그레지잖아. 이런 강의를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있어요. 캡처해 놓은 거. 근데 내가 단점이 있어. 뭔가 잘 되면 딱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까 그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3개월 만에 1차를 할 게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놀아가지고 3자생 됐잖아요. 아, 이거 800%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야, 1000% 한번 해보자. 그때 800%에 딱 캡처해 놓고요. 버텼지. 그 위에 이제 뭐가 발생이 된 거예요? 코로나, 금리 인상, 지금 마이너스. 어찌됐든 주식을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그러잖아요. 주주. 그 얘기야.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이 주주나 채권자는 뭐 하려고 회계란 정보를 이용할까? 이 친구들은 투자 목적. 자기의 부의 증가가 목적이라고. 근데 이 경영자는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 때문에 회계란 정보를 이용할까?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암기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자, 사장님.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그걸 알아야 돼. 자, 관리회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사장님이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 사장이면 회사 출근할 때 딱 머릿속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장을 상상해 볼게요. 자, 내가 사장이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까? 우리 TV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임원들 뭐해? 사장 가면 딱 넓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퍼 자고 또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그런 와중에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바로 결제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나와요. 나온다고 나와. 근데 이걸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장의 일은 결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대. 뭘까?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 대부분 개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동네에 가면은 세무회계사무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도 했었어. 한 10년 정도. 근데 이제 세무회계사무소는 큰 조직은 아니죠. 한 직원분들이 한 3명, 4명, 5명 이 정도. 저도 물론 그랬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무사 회계사는 그 조직의 사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경영자라고. 우리는 뭐 할까? 누구 재산세 맡겠어. 할까 말까?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또 뭐 할까? 성과평가. 자, 경영자의 중요한 어떤 잡이 두 가지예요.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 3년 후에는 다 오픈할 걸로 제가 믿고요. 우리 제가 인생 선배, 사업 선배로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직원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쇼핑하고 있는지 저는 바로 알아. 바로 안다고. 쇼핑할 때의 눈동자는 아까 그때 그거였어. 800%라고 했을 때 와 했잖아요. 그 눈빛이야. 쇼핑할 때 눈동자는. 일할 때의 눈동자는. 수업할 때 듣는 눈동자. 자, 사장의 어떤 그 역할은 요거 두 개.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얘랑 어때요?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면 요거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인지는 세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를 거라고. 우리는 어때요? 요걸 배울 거야. 책을 통해서.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얘랑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얘로 자꾸 연결시키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는 중급회계도 배우지만 중급회계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을 배울 거다. 자, 요거 하나고요. 또 하나. 자, 우리 이제 시험 과목에 회계학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계학의 체계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회계학의 체계는 회계 원리부터 출발을 해요. 요건 이제 기본적인 원리, 어카운팅 프린서플이라고 하죠. 자, 회계 원리를 끝난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은 중급회계이긴 한데 일단 얘를 빠른 시간 내에 들어두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편하다.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제 선배로서 조언인데 혹시 중급회계가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한번 더 들으세요. 빠른 시간 내. 그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우리가 이거 한번 들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얘를 듣는 가운데서 얘가 어렵다고 느끼실 때 다시 한번 들으면 또 새로운 세계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한번 들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배우시냐면 고급 회계를 배우세요. 요거까지 아마 배우실 거야.
요 트랙이 바로 재무회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서 배워요? 중급 회계에서 배웁니다. 자, 근데 이제 회계 원리 다음에 다른 파트도 있다는 거죠. 그게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하고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제 요걸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원가 관리 회계는 정확하게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딱 반을 딱 쪼개면 앞부분이 원가 회계고요. 뒷부분이 관리 회계가 됩니다. 요게 회계학의 체계예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얘는 중급 회계에서 배울 거고, 중급 회계에서 얘를 원가 관리 회계에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재무회계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리회계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 파트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용은 전혀 다를 거고. 근데 우리는 원가관리회계는 50%, 50%니까 얘도 배워야 돼요. 원가회계도. 근데 이 원가회계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원가회계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얘가 뭔가 또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에도 일부 연결이 돼 있고 관리회계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해요. 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쭉 진도를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얘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쭉 태평양 한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디로 갈지 잊어버린다고. 그럼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요걸 배우는데 얘는 명확히 알겠어. 관리회계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를 하는 건데 얘도 배워야 되는데 얘는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관리회계가 재무회계로 연결이 돼 있다. 그 표현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50% 차지하기 때문에 원가회계가 뭔가 좀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원가회계는 되게 심플해요. 심플해. 얘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지? 그게 원가회계라고. 우리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그거 원가가 얼마냐? 그게 바로 원가회계예요. 그럼 얘를 만드는데 들어간 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누가 만들어요? 제조업에서 만들거든. 모나미 같은 곳에서. 결과적으로 원가회계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벌어지는 거. 제조업에서.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제조업이 아닌 상기업, 서비스업은 원가 개념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수업 목적으로는 제조업이라고 상상하시면 돼. 그럼 원가회계는 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그게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지? 그게 바로 원가회계예요. 얘가 뭔지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얘가 왜 재무회계에 들어갑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 해커스가 요 볼펜을 어디에서 사왔을까요? 모나미에서 만들었는데 모나미에서 안 팔아 우리한테. 겸상도 안 하고요. 말도 안 섞어 우리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사왔을까? 문방구에서 사왔겠죠. 문방구는 제조업이 아니에요. 문방구를 뭐라고 표현하죠? 상기업. 일반 도소매업은 상기업이에요. 근데 상기업도 회사죠. 상기업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상기업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면 상기업이 모나미로부터 이 볼펜을 100박스 사왔어. 그럼 재무제표에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재무상태표의 재고 자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회계 원리에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최소한 좀 들으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팔리면 소비자한테 팔면 그 부분은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돼요. 즉 문방구 입장에서 봤을 때 뭘 사와서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팔면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뭐죠? 요거죠, 요거.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과정이 바로 재무회계예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지? 그 파트라고. 자, 근데 우리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이제 제조업 공장을 볼 거예요, 공장을. 모남에 가보니까요, 얘를 만드는데 50원 들어가. 그럼 모나미 공장에 얘가 막 1000박스 쌓여 있어요. 그럼 얘가 어디에 기록이 돼요?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거든.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기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 이거 원가 계산했잖아. 근데 그 원가 자체가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해야 되고 팔면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잖아. 그 개념이에요. 그 정도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원가 계산한 결과가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이라고 표시가 되고 팔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표시가 된대. 그게 끝이야. 연결돼 있는 건.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대신 활용면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일단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찌됐든 원가회계가 재무회계에도 연결이 돼 있고 관리회계도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왜 하필이면 관리회계에 집어넣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양쪽이 다 연결돼 있다고 모든 책에 다 써 있어. 그러면 이왕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재무회계 쪽에. 왜 여기 집어넣었을까? 일단 두께의 차이. 중급액이 몇 페이지예요? 1500페이지가 넘어. 얘를 집어넣으면 2000페이지가 돼. 원가 관리회계는 500페이지밖에 안 되고. 자, 첫 번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건 제 생각.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관리회계 집어넣었을까? 여기 집어넣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 안 돼, 안 돼. 자, 생각해 보세요. 모나미 입장에서 얘 원가라는 건 중요한 정보일까,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까? 엄청 중요한 정보죠. 그게 답이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넣으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좀 이제 센스 있는 분은 좀 눈치를 채셨는데 이 재무제표라는 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공시래 돼, 공시. 재무제표는 오픈해야 돼. 다 오픈돼 있죠? 어디에 오픈이 돼 있어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원가라는 정보가 뭐 당연히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겠지만 세세한 내용은 재무제표에 표시를 못해요. 뭐만 표시가 나와 있어요? 총 재고자산 얼마, 총 매출원가 얼마만 표시가 돼 있는 거지 한 개당 원가 얼마 그런 자료는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연결이 돼 있지만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여기에 넣는 건데 여기에 넣는다는 건 요 정보는 중요한 정보, 안 중요한 정보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예요. 요 정보는 사실 정보로서 가치는 없어요. 없다고. 얘가 훨씬 중요한 정보야.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때요? 얘가 훨씬 중요하지. 얘가 가끔 보면 그래요. 선생님, 재무회계는 좀 할만한데 원가관리회계는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뭐 다 아는 거지 뭐. 아니 재무회계는 10시간 하고 원가관리 1시간밖에 안 하는데 당연히 어렵지. 똑같이 10시간씩 해봐야 어렵나.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얘가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얘를 열심히 많이 해야 돼. 근데 얘를 간과할 수가 없거든. 왜? 시험에서 40%가 나오잖아요. 40점. 근데 한 가지 조금 원가관리회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재무회계는 얘는 시간으로 때워야 돼. 재무회계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원가관리회계는 시간과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완전 정복할 수가 있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일정 점수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1점 점수를 확보를 해야 돼. 이걸 해야 나머지 과목 공부할 때 편해져요. 얘를 그렇게 못하면 끝까지 여러분들 괴롭힌다고. 왜 괴롭혀요? 얘는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정복되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를. 예. 자, 그래서 원가회계가 둘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 구조적으로 여기에 넣어버리면 공시를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 집어넣은 거라고. 뭐 또 하나, 그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회사의 사장은 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결제를 막 할 때 머릿속으로 의사결정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회사의 이익을 높여야 되는 방향으로 결제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산출할 수가 있죠? 매출에서 원가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원가를 알아야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회계를 위해서는 원가 자료가 미리 나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을 보면 앞부분 50%가 원가고 뒷부분이 관리가 돼요. 순서도 어떻게 돼요? 원가 회계부터 공부를 하고 관리 회계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재가 뭐 되게 두꺼운데 교재를 보고요. 여기까지 내용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 저는 목차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차.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어느 시점 공부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하시라고. 그래야 전체 틀을 확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가 회계 파트가 몇 장까지냐면 바로 6장까지예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원가 회계 파트. 7장, 8장은 요거는 일단은 얘는 논외로 하고 얘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애여서 저는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할 거예요. 아마 표준원가, 변동원가 계산 얘기만 나도 경기가 날 정도로 싫어할 거라고. 얘는 빼고요. 얘는 빼고. 6장까지가 원가 회계. 관리 회계는 9장부터예요. 9장부터 끝까지. 그렇게 돼 있어. 자, 이 원가 관리 회계는 얘랑 또 차이점이 중급회계는 뭘 배운다고 그랬어요? IFRS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급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는 거라고. 자, 이 기업회계 기준은 우리 선생님 책을 보든 다른 선생님 책을 보든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목차도 거의 똑같아. 근데 원가관리 회계는 원칙이 있을까 없을까? 아예 원칙이 없어. 그러니까 혹시 이제 암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네. 원칙도 없으니까 암기할 게 없네. 암기할 건 전혀 없어요. 대신 원칙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는 거야. 중급에게는 모르면 어때요? 책 찾아보면 돼.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원가 관리에게는 모르면 그냥 몰라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체계를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원가 관리 회계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별로 목차가 약간씩 달라. 논리도 다른 경우가 있어.
논리도.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논리로 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는 선생님별로 목차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회계 출발점이 원가 함수 추정계랑은 다 똑같아. 요거는 이견이 없어. 세부적으로 약간 논리는 다를 수 있어도요. 어찌됐든 9장부터 본격적인 관리회계. 그러면 9장부터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일단은 마음가짐을 나는 뭐다? 사장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 6장까지는 뭘 상상하면 돼요? 원가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공장에 있어 라고 생각하셔야 돼.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겨. 왜냐면 나는 원가관리회계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했거든. 진짜 모르고 공부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있지. 뭐죠? 합격했어. 몰라도 합격은 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어때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제가 그걸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할 때는 나는 공장에 있어 라고 상상을 하시라고 그랬고요. 9장부터는 나는 사장님이다. 그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그럼 40은 그냥 맞는 거야. 여러분들 그 1차 시험 회계학 있잖아요. 목표 점수가 몇 점이에요? 몇 점 맞고 합격하고 싶으세요? 회계학? 70? 못 맞아. 못 맞는다고. 60? 수석이야. 복도에 붙어 있잖아요. 회계학 평균점수가 몇 점이에요? 50점대야. 50점대. 우리 반성해야 돼. 사실 반성. 평균이 50점대라고. 그러면 재무회계하고 원가액의 비중 6대 4인데요. 원가관리액 40을 맞으면 재무회계 중급액이 몇 점 맞으면 돼요? 10점 맞으면 돼. 합격. 그럼 60점에서 10점이면 몇 퍼센트예요? 20%도 안 돼. 자,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객관식은 지문이 몇 개죠? 오지선다행이야. 1번으로만 찍으면 몇 퍼센트예요? 20%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원가관리회계를 확실히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중급회계는 웃어도 돼. 뭐 하면 돼요? 합격이 합격. 뭐 이건 제가 좀 약간 비약식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원가관리회계가 여러분들이 조금 초기에 잘 잡아놓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중급회계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요거는 이제 2차 시험 가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 2차 시험 찍을 수가 없잖아요. 2차 시험 제대로 알아야 돼 사실. 근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가관리회계만 잘 잡아놔도 좀 수월하게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면 돼. 이해를. 자,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 책에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보고요. 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볼게요. 재무회계, 관리회계라고 돼 있죠.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재무회계는 외부 이외의 관계자인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IFRS가 되겠네요. 관리회계는 뭐라고 돼 있어요? 경영자 등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다. 자, 관리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는 달리 전혀 달라요. 달리 뭐 하는 거예요? 경영계획의 수립, 경영통제,
기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밑에 보면 박스로 이제 재무회계, 관리회계 구분되어 있는데요. 가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가끔. 자, 목적은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요. 정보의 범위, 이것도 이해되세요? 왜 재무회계는 넓고 전체적일까? 이해를 해보시라. 암기하지 마시고. 재무회계는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하죠? 수많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시시콜콜 다 보여줘야 돼. 근데 관리회계는 어때요? 얘한테만 제공하면 되거든. 범위가 좁고 특수한 거죠. 자, 정보의 유형. 이거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가 얘 둘 다 정보잖아요. 정보인데 얘는 사실 정보로서 가치가 별로 없어. 왜?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얘는 공시해야 되거든. 그럼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공시하겠어요? 안 해. 가치가 별로 없는 것만 오픈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재무제표는 있잖아요. 다 과거 정보야. 여러분들이 지금 입수하거나 볼 수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지금 현재 재무제표가 아니거든. 가장 빨라야 직전 연도 말이에요. 다 과거 정보라고.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보는 뭘까?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작년에 얼마 벌었어? 이런 거 궁금할까? 궁금하지 않겠지. 자기 책상에 다 있는데. 뭐가 궁금해요? 올해 얼마 벌 거야? 내년에 얼마 벌 거야? 대부분 다 미래 정보라고. 자, 준거 기준. 재무회계는 회계 원칙이 있고요. 관리회계는 없습니다. 보고서 보니까요. 이 재무회계는 뭐가 필요하죠? 결과적으로 재무제표가 필요해. 관리회계 쪽은 특수목적 보고서라고 써 있으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럼 관리회계용 뭐 보고서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직원들이 사장한테 보내는 엑셀 파일, 한글, 워드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 형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정보의 질적 특성,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회계 원리 중급회계 보다 보면 회계 정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질적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두 개로 조금 요약을 해보면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에요. 또 회계 정보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실제 재무제표도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두 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약간 경중이 달라. 재무제표는 신뢰성 있는 정보가 많을까요? 목적 적합성 있는 정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는. 이거는 중급에도 연결이 되니까 알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쪽이 조금 치우쳐져 있을까? 신뢰성이야. 왜 신뢰성일까요? 재무제표는. 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잖아. 그러면 특정 집단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중요한 거거든. 대표적인 게 뭘까? 역사적 원가주의, 취득원가주의. 그거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원칙이에요. 자, 우리 이 건물이 20년 전에 10억 주고 샀어. 지금 50억이야. 그럼 재무상태표에 10억이라고 써야 돼요? 50억이라고 써야 돼요? 50억이 맞는 것 같지? 50억으로 쓴다는 건 바로 목적 적합성이에요. 근데 10억으로 써놓은 회사들이 많거든. 왜 10억으로 썼을까? 10억이라는 건 딱 이미 지나가 버린 증거가 있잖아요. 자료가, 계약서가. 50억이라는 건 누가 그걸 개런티해? A 부동산은 50억이라고 그러고 B 부동산은 45억이라고 그러고 객관성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재무제표는 신뢰성에 기반을 둔 정보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재평가라는 거
재평가는 그거예요. 너무 신뢰성만 강조하다 보면 실질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목적 적합한 거 표현해주자. 그게 바로 재평가거든. 이해되세요? 자, 어찌됐든 재무회표는 그래도 뭘 강조해요?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관리회계는 어때요? 사장님이 야 우리 건물 얼마야? 이 친구가 재무회계 전공자야. 사장님 10억이에요. 어떻게 돼? 집에 가겠지. 그러니까 경영자는 어때요? 신뢰성보다는 목적 적합성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우리가 앞으로 이제 원가 관리회계를 배울 거예요. 자, 표가 잘 돼 있네 아주. 거기 첫 번째 표 보니까요. 자, 회계 원리부터 출발을 해서 중급회계, 요 트랙이 바로 재무회계다. 우리는 얘는 안 본다. 원가 관리회계를 볼 거다. 원가 관리회계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되어 있고요. 원가회계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고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다. 가끔 서점에 가보시면 원가회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원가회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원가회계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관리회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회계라는 책도 있지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가회계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구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집 회계사 같은 경우에 2차 시험 과목이 원가회계예요. 그럼 원가회계면 원가회계만 나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 이름을. 원가회계라고 하니까 원가회계만 있는 것 같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시험 과목이 원가관리회계로 바꾸는 겁니다. 어찌됐든 요즘에는 이 원가관리 구분을 안 해요. 물론 내용에는 둘 다 포함되어 있지만 겉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원가회계라고 하는 책도 있고 관리회계라는 책도 있어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 자, 밑에 박스 볼게요. 원가관리회계 체계를 보면 원가회계는 심플해요. 되게 심플해. 하나만 봐. 얘가 얼마냐? 그게 바로 원가회계야.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원가회계는 뭐가 됐든 얘가 얼마지 그게 바로 원가회계예요. 관리회계는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다. 의사결정을 다른 말로 계획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성과평가를 통제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찌됐든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